네, 자, 각자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일상에서 그런 요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래?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 우리 그냥 무심코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그 테레비에 그 방송 프로그램의 미우새? 미우새에서 그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아니, 자식들 그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그 기른 자식인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각자의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우주라고 하니까 조금 되게 먼 얘기 같은데 그런 우리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 맞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다 각자의 나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봤을 때 즐거운 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다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그 안경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자라온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내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굳어진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그 성장하면서 뭔가 그 부분에서 어떤 그 힘든 부분을 겪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은 이제 어떤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도 그런 부분 열등감이나 이런 걸로 좀 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필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자 내가 주인공인 내 인생,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각자 나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우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충돌은 다른 우주와의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다 이해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얘기 같아요. 이제 같이 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각자의 다른 우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런 충돌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은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충돌은 굉장히 불가피하다. 물론 그런 충돌이 별로 없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대방과의 어떤 충돌, 다른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누가 잘못되고 맞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못됐고 상대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참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막상 또 상황에 닥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옳다고 또 이렇게 우기는 저 자신을 보면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면 내 자신도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가 이제 캐톨릭인데 한번 고해성사를 할 때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죠. 신부님, 제가 너무 내가 맞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괴롭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상대방의 생각을 막 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거부감이 느껴지고 힘든데, 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나이로 보나 뭐 분명 성인이고 그냥 뭐 나이나 어떤 생물학적인 거는 어른이지만 정말 정신적인 거는 언제 참 진짜 어른이 될까, 한참 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의 운전대를 뺏기지 않으려면 산만하고 불안정한 마음 돌보기. 마음의 운전대를 사수하라. 우리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냥 내가 내버려 둬도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산만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소에 인간의 마음은 평소에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새로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을 진짜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제멋대로여서 마음에 우리가 운전대를 놓는 순간 우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운전대를 쥐는 연습을 해야 한대요. 절대 함부로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의지해서 타인에게 내맡기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계속 반복됐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 원시 시대 우리가 생존하는데 도움을 줬던 세 가지 특성, 주의산만함, 불안감, 부정적인 경향성. 자, 이 세 가지 특성만 없었어도 우리는 살기가 훨씬 수월했다. 자, 쓸데없는 걱정거리에 마음도 뺏기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분 좋은 정보를 민감하게 만 알아차린다면은 괴로울 틈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괴롭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성과 반대되는 이 기능들을 강화를 시키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게 좋은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좋을 것들, 그것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나를 위한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괴로운 것들을 흘려보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이 마음이란
것이 우울과 불안에서 헤엄치거나 분노와 한 몸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처럼 그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모드를 끄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꽉 쥐고 이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 인해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좀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한테 좋을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고 괴로운 것들을 흘려보내버리고 좋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강화해야지 하다가도 이 뇌가 어떤 자극으로부터 너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 피로해져서 그냥 자동 모드로 가게 된다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면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랑 같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산만한 상태에 내가 놓여져 있고 긴장 상태가 많고 자극이 굉장히 많다 보면은 뇌가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렇게 뇌가 피로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율주행 모드로 자동화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자극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 핸드폰,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뭐 수많은 정보,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나는 좀 쉴 거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거는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좀 꺼놓거나 그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이동하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거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또 운전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 잠깐 신호대기 서 있을 때도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자극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본달지, 아니면 내가 꼭 그 핸드폰으로 뭔가 그 서치해야 되는 게 없으면은 보지 않는달지, 그래서 최대한 그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내가 정해서 그것을 시간을 지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는 거 있죠.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제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우리가 느끼는 자극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좀 오래 보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 화면을 오래 보거나 그 뭐 일을 하느라고 그 모니터 화면 많이 볼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한 10초만이라도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해보고 이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 생각을 바라보기. 생각은 제멋대로 흩어지고 또 꼬리에 물고 막 마음대로 여기저기 날뛰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들의 이제 그 고리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원치 않은 생각도 많고, 그리고 걱정해봤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그런 것들을 좀 내 안에서 몰아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내가 막 칼을 들고 무섭게 쫓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마음을 좀 관대하게 갖고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보면, 그러니까 마치 모니터 영상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붙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를 뭐 애인하고 헤어졌어. 나를 그 애인이 뭐 나를 찾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막 그 애인을 막 그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내 자신도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냥 놓아두는 거, 그냥 바라보는 거, 그리고 바꾸려 하지 않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이웃집 아이를 관찰하듯이 그저 그렇게 바라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떼를 쓰고 있는데 막 그 아이를 바꾸려고 막 내가 훈계를 하고 막 이렇게 훈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생각들을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그 생각들이 힘을 잃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판단도 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판단,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들이 끌려가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힘을 잃는다고 해요. 참 이거는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뇌, 나의 뇌는 야생에 길들여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만병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뇌는 야생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힘들어도 이것들이 내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은 조금 그 감정들을 달래서 이렇게 조금 누그러뜨리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불안해서 마음이 심정이 괴로우면 마음한테 괜찮아, 나 안 죽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이런 마음을 내면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수그려든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갖고 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책에서. 네. 자, 우울과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자, 여기 책에서 안타까운 소식과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린다고 해요. 자, 안타까운 소식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취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울의 강도가 더 높고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서 남이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거기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공감을 하니까 감정이 동요가 되니까. 그래서 또 어떤 자존감이 낮거나 해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보통보다는 조금 민감하게 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높으면 조금 힘들죠, 분명히. 여기 이 글을 쓰는 작가도 좀 이런 쪽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유연하고 수능적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래요. 다만 이제 어떤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는 이제 태어난 기질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성장 환경 그리고 습관으로 인해서 뇌 취약함이 이제 조금 더 굳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겁이 굉장히 많은 기질이에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겁이 많고, 이게 겁이 많다 보니까 뭐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경험이 계속 제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뭔가를 경험하고 시도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심해지는 거고,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이 새로운 경험을 연습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신경회로가 새롭게 또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 회로가 강해진대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저도 사실 굉장히 겁이 많고 이런 기질인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내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좀 소심한 시도 같아요.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꾸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이 뇌신경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련하는 것처럼 그 습관을 통해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단련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거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으로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기간이로 하기에는 좀 말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감정, 우울, 분노,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감정 조절법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 자체를 싫어하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를 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고, 이건 그냥 사실 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막 우울할 수도 있고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나쁘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면은 싫은 거죠, 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감정을 억압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우울과 분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내가 억압하고 저항할수록 감정이 더 강해져서 나를 그게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을 생명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내 5손가락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만큼 이런 감정들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5손가락 아이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무대에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나면은, 이거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타박할 게 아니라, 만약에 분노라는 감정이 무대에 딱 올라오면은,
아, 분노라는 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무대에 올라온 분노는 더 크게 난동을 부리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려간대요. 왜냐하면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거래요. 그냥 그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우울이나 분노 아니면 굉장히 내가 뭔가 그 불편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감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래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힘을 잃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극하고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리래요. 그래서 뭐 보통 예를 들면은 뭐 비가 오면은 뭐 우울해진다. 아, 비 오니까 우울하네. 뭐 이런 반응이 있죠. 뭐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면은 막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래. 이게 당연히 그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타인이 어떤 나를 자극한 거에 대해서 그 내가 느끼는 그 분노와 우울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습관적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는 뭐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 간격을 조금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 자극하고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10단계로 놨을 때 내가 한 10단계 정도 되면은 상대방한테 소리를 지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10단계가 되기 전 2, 3단계에서 내가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반응하고 그 자극하고 그 반응의 그 사이를 늘리는 거예요. 자,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뭔가 자극을 받고 화가 나면은 바로 막 막말을 퍼붓거나 막 그 분노 표현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내가 이제 이게 점점 그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 분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내가 이제 후회할 일을 하겠구나 싶으면은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쐰지 아니면 바람을 쐬든지 아니면 좀 심호흡을 하든지 해서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힘이겠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나를 키우자고 하는 이제 이 책에 그 문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관찰하는 입장에 오래 머물수록 관찰자의 힘이 커진다고 하고, 나를 관찰하는 힘, 그 힘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 마음 챙김이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감각,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관찰자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 관찰자의 힘을 기르는 게 결국 감정 조절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내 안에 그 자율주행 모드를 끄는 방법이라고 해요. 나를 관찰하는 힘,
나를 관찰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책은 하지 말고,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려. 이게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관찰하는 아이를 늘 기억하고 그 아이가 당신의 마음을 우울과 분노로부터 지켜준대요.